뉴스에는 김정은이 계속 출연했지만 평양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무를 본 사람이 없대, 리설주 동무 쪽이 너무 조용하다던데, 결재가 김여정 동무에게서 바로 떨어진다던데 라는 이야기들이었죠. 한 청소부는 고위 간부 집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 때문에 사상교육대에 끌려갔다가 그 모든 소문이 의미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과연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축복받으실 겁니다. 저는 평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없는 사람. 그저 걸레와 빗자루를 든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제가 일했던 곳은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간부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평생 가봐도 못 들어갈 그런 곳 말입니다. 24층짜리 건물이 6개나 늘어선 밤이면 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청소와 관리 일을 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야말로 하루 12시간을 그 건물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기술이 필요했어요. 바로 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순사들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눈 마주치지 않고 그저 땅만 보며 걸었다는 이야기요. 저도 그랬습니다. 북에서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부를 만나면 저는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복도에서 간부 부인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벽을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아는 게 많으면 위험하니까요. 보면 안 될 걸 보면, 들으면 안 될 걸 들으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 집을 조심했습니다. 2415호. 24층 맨 끝에 있는 집이었죠. 그 집 문패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이 누군지. 기쁨조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여자 간부였습니다. 당에서도 높은 사람이었죠. 그 집은 늘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도 대지 않았죠. 청소 요청이 없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더라도 현관에서만 일을 마쳤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어느 오후였죠.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물통을 갈아야 해서 화장실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2415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늘 잠겨있던 그 문이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음악소리. 한국 노래였습니다. 제가 한국 노래를 어떻게 아냐고요? 장마당에서 몰래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아주 잠깐 제가 봤습니다. 방 안에는 여고생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 배우가 예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때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6, 17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하얀 얼굴에 긴 머리를 묶은 아이였죠. 그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조심조심 문을 당겼죠. 그리고 물통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게 뭐였을까? 꿈이었을까?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도 저를 분명히 봤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2415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본 게 신고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혹시 그 집에서 저를 부르는 건 아닐까, 보이부에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집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죠.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청소를 했어요. 그 집 앞을 지날 땐 발소리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2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간부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앞에서요. 동무.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든 여자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차갑고 표정이 없었어요. 2415호의 주인이었습니다. 예, 동무. 저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동무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들켰구나. 저는 재빨리 머리를 숙였어요. 예, 동무.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집 문이 열려 있었나? 아닙니다, 동무.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말해야 했죠.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잘 기억해두게. 동무가 본 것, 들은 것, 그 모든 게 당의 기밀일 수 있네. 예, 동무. 명심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느꼈을 그 두려움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헌병대 앞을 지나가면서 느꼈을 그 공포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세상. 북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했어요. 2415호는 아예 멀리 돌아서 지나갔죠. 그 층에 갈 일이 있으면 다른 복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도 왔어요.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구석으로 바짝 붙었죠.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배경이었으니까요. 벽지나 바닥처럼 그냥 거기 있는 것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야간 당직을 설 때였어요. 한 달에 2번씩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건물을 지키는 일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1층 관리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움직인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복도로 나가봤어요. 엘리베이터 숫자판을 보니 24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2415호가 있는 층이었죠.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어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왔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죠. 얼굴이 딱딱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이 건물에서, 이 나라에서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본 적도 없다는 듯이 관리실로 돌아갔죠. 그게 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뭔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불안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마치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뭔가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고요함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 예감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어요. 조심해라. 눈치채라. 준비해라. 북한에서 소문만큼 빠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입을 막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은 속삭이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간부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그저 일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청소부, 경비원, 배관공, 전기기사들이었죠. 8명쯤 됐을 겁니다. 밥을 먹는 곳은 근처 식당이었어요.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국밥 한 그릇에 300원이면 배를 채울 수 있었죠. 북한 돈으로 300원이면 장마당에서 옥수수 1kg 값이었어요. 그날도 저희는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5월 말이었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 표정도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겨울을 넘긴 안도감이랄까요. 요즘 배급이 좀 나오더라. 배관공 김동무가 말했어요. 50대 초반쯤 되는 사람이었죠. 한 달에 2번은 나오네. 작년보다 낫지. 그래도 양이 적어. 열을 버티기도 빠듯하다고. 경비원 박동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 둘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부양할 가족이 없었죠. 그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기기사 최동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속삭였죠. 요즘 위가 좀 이상하지 않나? 위라는 말은 당 중앙을 뜻했어요. 평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고 라인이 꼬였다는 말이 돌아. 내가 듣기론 요즘 결제가 김여정 동무 쪽에서 바로 떨어진다더라.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저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그게 새삼스러운 일인가? 원래 여정 동무가 실물을 많이 보시잖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요즘은. 최 동무는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나도 들었어. 나이 많은 청소부리 동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우리 건물 간부들 말이야 요즘 회의가 줄었다더라. 예전엔 한 달에 2~3번씩 평양 시내 가서 회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통없대. 그거야 뭐 코로나 때문 아닌가? 코로나는 벌써 끝났잖아. 사람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누구도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2415호에 드나들던 군복 입은 남자들을요.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던 그 사람을요. 권력이라는 게 말이지. 우리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위에서 싸우면 아래가 다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일이나 해야지. 그게 사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어차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고 배급이나 받고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는 다시 그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밥맛이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들었어? 최 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더 낮았어요. 리설주 동무 쪽 인맥들이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나? 리설주. 김정은의 부인이죠. 그 이름이 나오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조용한 게 이상한 건가?
조용할 때가 제일 무섭지. 박동무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10년 넘게 간부 아파트 경비를 섰던 사람이었죠. 권력 싸움을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듣기론 말이야. 최동무가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정은 동무를 요즘 본 사람이 없대.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신문에 나오잖아. 신문 사진이야 뭐 언제 찍은 건지 아무도 모르지.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리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 얼굴에도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소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요.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내 말은 그냥. 최동무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야. 공기가, 분위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느끼잖아. 맞았어요. 달라졌어요. 거리 분위기도 사람들 표정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움직이면 박동무가 중얼거렸어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간다. 그게 세상 이치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김동무가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권력이 바뀌면 아래도 다 흔들리거든요. 배급이 끊기고 단속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사라지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2415호 주인의 차가운 눈빛을요. 새벽에 나갔던 군복 입은 남자를요. 그리고 그 집에서 본 여고생들의 방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단지 알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이 저와 가까이 있다는 것. 그날은 6월 초순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던 날이었죠. 저는 오전 내내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걸레를 빨려고 1층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번호판이 특이했죠. 평양에서 그런 번호판은 보위부나 안전부 차량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걸레를 빨고 천천히 나왔죠. 그런데 2명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무가 김철수 동무인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따라오시게.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차에 타자 한 남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다른 남자는 운전을 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갔을 때 차가 멈췄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보초가 서 있었죠. 사상교육대였어요. 저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알게 된 것, 그것들이 문제가 된 거였죠. 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동무 2415호를 아는가? 네. 제가 청소하는 건물입니다. 지난달 목요일 오후 동무가 그 집 앞을 지나갔지? 예,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뭘 봤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동무가 그 집 안을 들여다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네. 간부 가정의 사생활을 엿봤다는 신고 말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고생들이 신고한 거였어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저를 팔아넘긴 거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 집 식구들이 동무를 신고했겠나?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그 남자가 비웃었어요. 오해라는 게 있나? 간부 동무 가족이 거짓말을 하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간부의 말이 법이었으니까요. 간부가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하면 검은색이 되는 곳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같은 대답을 반복했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만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거요. 그것도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제가 그랬어요. 말로는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풀려났습니다. 이유도 설명 없이요. 그냥 가도 좋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 빛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저는 그날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이곳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저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사흘 뒤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불렀거든요.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동무 건강은 괜찮은가? 소장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예, 괜찮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게. 간부 동무들께 누가 될 행동은 하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눈이었어요. 전에는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보기 시작했어요. 건물 구조를, 경비 동선을, 카메라 위치를, 비상구를요. 제가 나갈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 엘리베이터가 점검되는 요일, 쓰레기가 나가는 시간. 모든 게 탈출을 위한 정보였죠. 그리고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요. 장마당에서 중국 돈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탈북할 때 북한 돈은 쓸모없지만 중국 위안화는 목숨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어요. 날씨는 점점 더워졌고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2415호는 여전히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관찰했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나갈 때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뭔가 큰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요.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2명의 경비원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야간 경비가 반으로 줄어든대. 왜? 평양시내 큰 행사가 있어서 보안 인력이 다 그쪽으로 간다더라.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경비가 줄어든다. 그 말은 기회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밤, 경비가 적을 때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나갈 수는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죠. 중국까지 가려면 그리고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2415호에 들어가기로요.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밤 10시쯤 건물에 들어갔어요. 야간 청소를 한다는 핑계였죠. 경비는 정말 절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1층에 1명, 후문에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4층 버튼을 눌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4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2415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어요. 전기기사 최 동무에게서 얻은 거였죠.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은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하지만 안쪽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거실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2415호 주인인 여자 간부였어요. 다른 한 명은 제복을 입은 남자였죠. 계급장을 보니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사상교육대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예요. 그때 남자가 일어섰어요. 저는 재빨리 현관 옆 벽장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주까지 정리하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죠. 남자는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아직 거실에 있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 때 여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벽장에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거실을 살폈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장롱을 열었어요. 옷들 사이로 손을 넣었죠. 그리고 만졌습니다. 작은 상자를요. 상자를 열자 금부치들이 나왔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북한에서 이런 건 돈보다 귀했어요. 어디서든 쓸 수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 몇 개를 넣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들킬 테니까요.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여고생이 서 있었어요. 그날 제가 봤던 저와 눈이 마주쳤던 바로 그 아이였죠. 아이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당신. 아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때 그 청소부 아저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도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가 손을 비볐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아이도 희생자라는 걸요. 이 집에서, 이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희생자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양을 떠났어요. 그날 밤 탈출 시작. 저는 집에 들르지 않았어요. 들를 수도 없었죠.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집에 가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평양역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하룻밤에 500원짜리 싸구려 여관이었어요. 방에는 이불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옷만 대충 입었어요. 주머니에는 금부치들과 조금의 돈이 있었죠. 여관을 나와 평양역으로 갔어요. 새벽 첫 기차는 5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는 기차였죠. 표를 사는데 손이 떨렸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는 낡았어요. 객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평양 불빛을 바라봤어요. 곧 이 도시를 떠나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6.25 때 피난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도 가족도 추억도 다 두고 떠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평양에는 제가 자란 집이 있었고 어릴 적 친구들이 있었고 부모님 산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어요. 중간에 여러 역에서 멈췄고 사람들이 올랐다 내렸다 했죠. 저는 자는 척하며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기차가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도 없이 내렸어요. 역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평양보다 북쪽이라 그랬겠죠. 저는 장마당 근처로 갔어요.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탈북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었죠. 장마당은 붐볐어요. 저녁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을 찾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거무스름한 남자였어요. 박동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죠. 김동무, 여긴 어쩐 일인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동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장마당 뒤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가고 싶습니다. 두만강으로요. 박동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농담으로 할 소리가 아니네. 농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박동무의 눈이 커졌죠. 내일 밤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박동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저녁 8시. 온성군 남양마을 뒤편 강가로 오시게. 혼자만 오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금반지를 건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받았죠. 그날 밤 저는 청진의 한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내일이면 강을 건너요. 중국으로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강에서 죽는 게 나아요. 최소한 그건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챕터 9 귀금속이 연길. 다음 날 저녁 저는 남양마을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서 갔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마을 뒤편 강가에 박동무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왔군. 박동무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동무를 안내할 걸세. 나는 여기까지만 동행하네.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박동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2사람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김동무지. 나를 따라오시오. 말하지 말고 빠르게 걷고 뒤돌아보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두워지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내하는 사람은 길을 잘 알고 있었죠. 1시간쯤 걸었을 때 우리는 멈췄어요. 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죠. 여기서 건너야 하오. 남자가 속삭였어요. 물이 깊지 않소. 하지만 돌이 많으니 조심해야 하오. 넘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자유였죠. 가시오. 저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찬물이 신발을 적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건넜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물속에 거의 앉다시피 했죠. 불빛이 지나갔어요.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렸거든요. 살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안내인이 제 옆에 왔어요. 이제부터가 더 위험하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돌아가는 거요. 조심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중국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한 집 앞에서 멈췄죠. 여기서 이틀 숨어 있다가 연락 오면 움직이시오. 안내인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맞았죠. 들어오세요. 배고프시겠어요? 할머니는 따뜻했어요. 밥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이 저를 도와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힘내세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이틀 뒤 연락이 왔어요. 선양으로 가야 한다고요. 거기서 다시 연락을 기다리라고요. 저는 기차를 탔어요. 중국 기차는 북한과 달랐어요. 깨끗했고 빨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랐어요. 논밭이 넓었고 집들이 컸습니다. 선양에서 저는 한 달을 숨어 지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죠.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남쪽으로 가야 해요. 태국을 거쳐서요. 저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버스, 기차, 걸어서 몇 달이 걸렸어요. 중간중간 검문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금부치를 꺼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밀었죠. 신기하게도 그게 통했어요. 돈보다 금이 더 강했거든요. 마침내 저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걸어왔습니다. 챕터 10 인터뷰실의 온도. 지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정착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밤에도 불이 환하고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나죠. 스마트폰으로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는 않아요.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음식 맛도 달라요. 김치가 덜 짜고 국이 더 맵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자유니까요. 오늘 저는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국정원 건물이에요. 제가 평양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러 왔죠. 인터뷰실은 작았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고 4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 정부 관계자, 북한 전문가들이었죠. 김철수 씨, 평양에서 보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2415호 집을요. 기쁨조를 관리하는 여자 간부를요. 새벽에 나갔던 고위층 제복 남자를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들었던 소문들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김정은 동무를 본 사람이 없다고요. 리설주 동무 쪽이 너무 조용하다고요. 김여정 동무 쪽에서 결재가 바로 떨어진다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메모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김정은 동무가 어디론가 감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권은 김여정 동무와 리설주 동무가 쥐고 있을 거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 들은 것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누군가는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김철수 씨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한 전문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니까요. 그래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록해 둡시다. 다른 탈북자 증언들과 교차 검증해 보고요. 인터뷰는 2시간쯤 이어졌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건물 구조, 경비 시스템, 사람들 이름과 얼굴까지요. 인터뷰가 끝나고 한 보좌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철수 씨,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정착하시는데 어려운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저 사람이 저기까지 살아서 왔다는 건 그냥 우연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평양 한복판에서 그런 걸 보고도 빠져나왔다는 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해요.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부모님 산소도 보고 싶고 어릴 적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갈 수 있겠죠?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숨겨진 것도 감춰진 것도 모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여기 자유로운 이곳에서요. 감사합니다.